시간짜리 강의 50분 녹화한 것을 앉아서 차분히 듣는다. 여러분이 과연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또 하루에 50분짜리 녹화한 거 하나만 있나요? 예. 쫙 한 3개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이 한나절 시간을 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라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셨을 때는 시간을 내서 꼭 좀 들어주시고,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녹화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모든 비용은 차변에 기입하면 돼요. 발생할 때. 예, 그러니까 뭐 분계에 대해서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즉 어떠한 비용을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것만 이제 둘러보는 시기죠. 자, 그래서 이어서 79페이지, 이번에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던 그 개정 과목, 이것하고 짝꿍이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짝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퉁쳐가지고 이렇게 합산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자본만 있어요. 자본의 짝꿍 개정 과목들끼리는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서로 상계해서 처리한다? 안 됩니다.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표시하고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첫 번째 나오는 이자 비용은 영업의 수익에서 첫 번째 나왔던 이자 수익의 짝꿍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성격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짝꿍이라는 건 반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뭐냐?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이나 당좌 차월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외환 차손은 뭐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외환 차익을 설명했었죠. 그 반대가 외환 차손입니다. 만약에 한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화 가격의 상승은 나중에 외상 매출금, 수출한 상품의 외상 매출금 회수가 되었을 때는요,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1,000를 3달 후에 받게 되는데, 오늘 $1,000하고 3개월 후에 $1,000가 한화로 같지가 않아요. 한화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 3개월 후에는 외상 매출금 $1,000를 받았지만 그것이 한화 가치로 환산하면은 $1,000가 그 당시 환율보다 떨어져 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때 외환 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환율 차이로 발생한 손실이에요. 기부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기증하는 경우에 기부금으로 정리하죠. 여러분이 기부금하고 접대비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인 거고요,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부금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서 정의하는 개념 과목이에요. 왜 영업의 비용이죠?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거란 말이죠.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접대비는 기대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거래처 직원들을 밥을 사 먹이고 술을 사 먹이고 하는 거죠. 그건 업무 관련성이, 접대비, 판매 관리비로 구분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양로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는 양로원하고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양로원에다가 먹을 것을 500만 원어치 이렇게 선물했다, 기증했다 하면은 그거는 접대비가 아니고 기부금이라고 한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된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래처의 체육대회 때 먹으라고 김밥 500만 원어치를 딱 기증해 줬어요. 거래처에다. 그거는 거래처에 기증했다고 해서 기부금이 아니고 접대비예요. 업무 관련성이 있어요. 그게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접대비는 판매관리비라는 거. 그 구분 잘 하세요. 외화 환산 손실. 네, 아까 영업의 수익의 외화 환산 이익의 반대입니다. 결산 때. 결산일의 환율 평가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여러분 받을 어음에서 이거 공부했죠? 받을 어음 공부할 때.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할인하는 경우에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 과목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받을 어음 할인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많이 놓쳐요. 이 개념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에서 배웠잖아요. 나왔었잖아요. 이 반대. 단기 매매증권 기말에 평가할 때 가격이 하락한 부분, 그것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분할 때 우리가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저 지방에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산불 때문에 우리 상품 창고가 화재가 발생해서 상품이 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재해 손실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도난을 맞았다든가 예측치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우리가 처리하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이 재해 손실입니다. 홍수 피해 또는 화재, 도난 이런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발생한 손실,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이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 이하일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차변의 비용 발생하고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것도 무형자산을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할 때 그 차액이 무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입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을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하게 되면은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음 잡손실. 우리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이 있었다면 영업의 비용에는 잡손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가 현금 과부족이 이제 현금이 많았을 경우는 이제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잡이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잡손실은 그 반대를 제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4월 1일 날 현금 장부 금액하고 실제 잔액이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부족해. 장부에는 10만 원이 현금 잔액인데 금고를 그날 확인했을 때는 7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을 누군가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다음 날이나 밝혀지겠지 했는데 끝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 가지고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4월 1일 날 현금을 장부하고 일치시켜야 되니까 없어졌으니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시켜가지고 일치시킬 때 차변의 현금 과부족 3만 원 잡아놨어요. 근데 이건 임시개념이니까 결산 때는 안 나타나야 돼. 그래서 결산 수정분계 때 어떻게 해요? 현금 과부족 3만 원을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그러면 차변을 뭘로 기록하느냐? 잡손실. 이렇게 비용 처리한다. 잡손실이 그럴 때도 쓰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 12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비용의 마지막 법인세. 법인세가 법인세 비용이에요. 개정 과목으로는.
자,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기중의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이자 수익 등의 원천 징수 금액을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기말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한다. 자, 법인세 비용은 결산 때 법인의 결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반영하는 게 법인세 비용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중간에 원천 징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원천 징수 당할 수가 있다 이거죠. 원천 징수. 아니면 중간 애정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중간 애납이라고 하는데, 자, 법인세는 3월에 법인들이 납부합니다. 3월에 매년 3월에. 그러면 이제 3월로부터 6개월이 지나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예. 9월 6개월이 되면은 세무서에서 모든 법인에게 고지서를 날려 보냅니다. 작년 1년치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확정된 법인세가 만약에 10억으로 법인세가 결정된 법인이 있다. 그러면 10억의 절반 5억 원을 중간쯤에 한번 납부해라 하고, 애납이라고 하는 이유는 확정은 안 됐으나 예상컨대 이 정도 6개월치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중간에 내달라 하는 게 중간 애정 납부예요. 그러면 회사는 그걸 고지서를 우리가 접수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차변에 오는 게 뭐냐면은 선납세금이에요. 법인세인데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아요. 여러분 선납세금 자산 계정에서 공부했었나 말했나 모르겠네. 안 했어요? 네. 선납세금 당좌자산입니다. 네. 법인세 중간애납 또는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당하면은요, 차변에 선납세금 잡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 때는 이것을 기말에 법인세로 대체를 시키는 결산 분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까지 법인세 비용까지 영업의 비용과 법인세 비용 개정 과목을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에 수익과 비용 개정을 모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뭐 제가 쭉 설명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 기회를 못 얻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 한 시간 드려볼게요. 역시 없으시군요. 네, 자 그러면 제 7절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AT 시험이 이론이 15문제로 출제를 하다가 이제 최근 2년 전부터 10문제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론을 문항수는 줄어들었지만 배점은 그대로 30점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줄어들고 배점은 점수는 똑같으니까 한 문제당 2점짜리가 3점짜리가 됐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알찬 거죠. 옛날에는 이론 문제 하나 틀리면 2점만 날라갔어. 2점만 손실인데 지금은 이론 문제 하나 틀리면 3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총점 100점의 30%라는 면에서는 금액으로 총 점수로는 같지만 한 문항당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실무보다 한 문항당 가치가 좀 높아졌다. 평가가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내부 통제제도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옛날에 15문제 낼 때는 내부 통제제도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왔었어요. 15개 중에. 근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험에는 요새는 안 나와요. 근데 과거에 한 4, 5년 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아마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최근 1, 2년 된 문제에서는 없네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게 계속 교재에는 포함되니까 이게 언젠가 나올 수는 있어요. 다시. 자, 이게 뭐냐.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과거에 나왔던 스타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제제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감사. 내부 감사. 아니, 위에 회사에는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팀장이 밑에 직원들 감사도 하고 감독하고 뭐가 다르냐? 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 감독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직급상 어떤 그 직무상의 그런 거를 말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감사제도는, 즉 내부 통제제도는 제3자의 그런 감사인데 내부니까 외부인은 아니에요. 내부에 감사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뭘 감사하는 것이냐? 그 기업이 위법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고라고 하면은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그게 사고가 될 수가 있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부의 재산 같은 거, 기업의 재산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잘못된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기업의 이 조직도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 밑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그 직속 조직이에요. 근데 옆으로 쭉 빠져가지고 대표이사 밑에 옆으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칸쳐가지고 감사위원회 이렇게, 또는 감사. 그래서 원래 감사위원회는, 즉 감사는 그 최고 경영 책임자의 직속 조직이 아닙니다. 직속 조직이 아니라 견제하는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경영이 효과적으로 되는가 이런 것을 감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역할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세계의 정부 또 국회 또 사법부 해가지고 이런 돌아가잖아요. 국가가 법을 만들고 또 그 사법부가 그걸 심판하고 정부는 이제 재산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조직 말고 여러분 감사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원. 대한민국 감사원이 있잖아요. 그 감사원은 국회가 됐든 요새는 청와대라고 안 해야 되겠죠? 하여튼 대통령 실이 됐든 어느 조직이 됐든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인가 어떤 감사원장이 정부를 돕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었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는가? 자, 내부 통제제도 어떤 제도냐? 그 감사원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자, 내부 통제제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구성원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정의를 문제로 내진 않는데 목적을 문제로 낸 적이 아주 많아요. 목적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 참 좋죠. 자, 우리가 다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제를 내느냐? 자, 내부 통제제도가 뭔지는 여러분이 감 잡았어요. 국가로 말하면 감사원 같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사원의 목적이 뭐겠느냐? 즉 내부 통제의 목적이 뭐겠느냐? 하나 해놓고 보기를 네 가지를 주는 거예요. 1.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2.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3.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4. 이익의 극대화. 딱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안 보신 분은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보기가 이익의 극대화도 좋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거 이것도 좋은 얘기고 재무정보를 신뢰성 있게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보시면 그 셋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찍을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답은 4번이다. 예. 이익의 극대화는 감사 제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 했고 수입을 얼마 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감사원은 그런 걸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법과 규칙을 지켰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법과 규칙을 준수했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구가 그 기관에서 만든 모든 보고서는 뭐예요? 신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목적 3가지 똑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네, 내부 통제의 그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대상. 구성이니까 대상이에요. 첫째, 환경이에요. 환경. 자, 내부 통제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조직 체계, 상벌 체계, 인력 정책, 교육 정책, 경영자 철학, 기업의 윤리, 또 경영자의 리더십 이런 것을 그 기업의 내부 통제 환경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네. 뭐 환경이 좋으면 대개 내부의 다른 요소들도 좋아지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건 여기 철학적인 게 많이 있어요. 철학. 네. 개념적이고 철학적. 그래서 그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철학이 아주 어떻게 해요? 네, 좋아야 되겠죠. 기업의 철학. 그래서 통제 환경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윤리, 경영자의 리더십 이런 것 등이 다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그 기업의 교육 정책, 인력 정책, 그리고 경영자의 그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큰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기업의 이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업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큰 기업들은 이념을 광고하죠. 자기 회사의 이념을. 이것이 이제 환경적인 요소이고요. 그걸 통한 환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위험 평가라는 요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경영 안에는요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각자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위험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항상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전사적으로 생산부서, 관리부서, 영업부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해외 지사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위험평가 요소가 잘 관리되어야 된다. 위험평가라는 부분은 바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고 있는 일상 감사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 업무.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보면 통제 활동이라고 있어요. 통제 활동. 통제 활동이라는 구성 요소는 뭐냐? 기업의 모든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 구성원이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마련된 것이니까 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것이 통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업무 수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이 제반 활동은 영업 활동에 모두 걸쳐져 있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표, 업무의 문서화, 업무의 결제 체계, 업무의 감독 체계, 또 자산 보호 체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내부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내부 감사 규정 이런 것들이 통제 활동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와 의사소통. 정보와 의사소통. 우리가 이 조직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는요, 이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자, 자기 부서 내에서 부서장 말은 굉장히 잘 들어요. 또 담당 중역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주 잘 돼요. 또 밑에서 보고도 잘하고. 근데 자기 본부장까지만 딱 보고하고 외부하고 전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수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데 만약에 영업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영업부에서만 그렇게 영업 정보를 독점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이나 기술 개발에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죠. 생산이나 기술 개발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제품 생산에 반영하고 품질에 반영하는 것인데 영업부에서만 딱 알고 생산부나 개발부서에는 그 정보를 의사소통이 없어. 그러면은 그 정보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부 통제에서 정보와 의사소통이 수직으로만 잘 되는지 수평 간에 잘 되는지 그 체계를 검토해야 돼요. 항상 의사소통 체계, 수직 수평적인 체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비서관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비서도 그렇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하고 아무런 의사소통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간의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 내에서는 수평 간의 구성원 전체에 필요한 정보가 잘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은 위험평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내부 통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했더니 이게 내부 통제를 좀 전반기에는 열심히 했더니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요. 아니 사고와 사건이 있었다 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것만 있었어. 근데 하반기에 그 활동을 쭉 안 했더니 나중에 큰 사고가 터졌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모니터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하면 5가지가 있어요. 환경, 위험 평가,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냅니다.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 5가지 중에 아닌 거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는 없느냐? 당연히 한계가 있죠. 내부 통제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항상 잘 나가지를 못하죠. 어느 기업이 잘 나간다고 딱 봤는데 그 회사 주식값이 막 오르다가 어느 날 폭락을 했다. 뭐 이런 소식 여러분 자주 듣잖아요. 자, 내부 통제 제도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가끔 이상한 사고들이 터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내부 통제 제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가 여기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착오 등에 노출될 수가 있으며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이거 결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 말이죠. 잘 갖추어진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문이 나와 있으면 그게 잘못된 답이에요. 잘못된 설명.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 차죠.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판단을.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 자, 그다음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우리가 내부 통제에는 회계만이 아니라 내부 회사 내부에는 수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인사, 총무, 재무, 회계, 영업, 마케팅, 생산, 개발, 무수히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 각각의 모든 조직이 다 내부 관리 제도 안에, 통제 제도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 회계 관리 제도만 따로 구분해서 본다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줍시다. 두 가지가 뭐냐? 괄호 1. 자산 보호. 사례로서 재고 조사를 한다는 것을 넣어놨어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회계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내부 관리 제도의 두 번째 목적이 뭐가 있었어요? 그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라는 게 있죠.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바로 해당되는 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예요. 내부 회계 관리가 잘 통제되어야만이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회계 정보를 만드는 곳에서 경영자의 입맛에 맞추어서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 그거 말고 여기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자산 보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회계를 통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재고자산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제로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하거든요. 재고 실사를. 그래서 현장에서 재고 조사를 다 하더라도 회계부서에서 또 한 번 재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검.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 이런 것 등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보호 기능 중에 회계부서의 재고 조사라는 그런 사례를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정 방지예요.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회계 내부 통제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회계의 부정은 대개 책임을 누가 지냐면 경영자가 집니다. 경영자. 물론 경영자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경영자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는데 실무자가 담당 팀장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회사에 거의 없습니다. 뭔가 회계에서 부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체로 경영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회계 팀장을 맡을 리가 없잖아요. 대개는 경영자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게 이제 권한 남용이잖아요. 권한 남용. 대통령이 권한 남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들으셨죠? 경영진이 권한 남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누군가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회사 내에 거기에 적합한 내용,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회계에서 그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생산한다는 거, 그 본래의 목적, 그거 말고 추가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산 보호, 그 다음에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내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부정 방지 프로그램으로 그럼 뭘 갖춰야 되느냐? 회사 내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대체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자, 윤리 강령. 윤리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그런 선포죠. 좀 선언적인 거지만 그다음에 내부 고발 제도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 고발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 고발 제도를 사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는 보호된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보호가 됐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인사규정이 깨끗해야죠. 인사규정. 예. 경영진의 말을 안 들은 회계팀장이 있다 해가지고 회계를 전공한 사람인데 생산공장에 가가지고 제품을 만들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은 부당한 짓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이런 인사 규정에다 넣어놓는 거죠. 보복 인사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이사회 및 감사의 감독에 관한 거 부정이나 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회계 부정을 부각해서 잘 갖춰 놓았을 때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그 기업에게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유명 기업들은 이 내부 통제가 잘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내부 통제 활동도 잘 갖춰 놓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겨우겨우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기업들은 내부 통제가 잘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 통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 이론이 다 끝났고요. 네, 남은 이론은 부가가치세 이론이 남았습니다. 참 이론이 힘들어요. 예, 앉아서 듣는 거. 이게 이제 실무는 입력하면서 같이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지치진 않습니다. 동작을 하면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1층에 한 번씩 내려갔다 오시고. 이거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9일이니까 벌써 지난주 5일 다녔죠. 이제 오늘까지 8일째 다니는데 8일째 3층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이제 다리가 좀 단단해지셨나요?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아직도 숨이 차요 올라오면? 조금 이제 그러면 한 일주일 더 다니시면은 이제 숨 차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숨이 차더라고요. 올라오면. 근데 지금 숨 찬지 모릅니다. 예. 매일 올라오니까.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이 힘든데, 힘든지 잘 압니다만은 견뎌내셔야 돼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이론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만 남겨놨는데 이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 세법, 부가가치세 세법이 이 교재에 다 실려 있지는 않아요. 어느 부분만 실려 있느냐? AT 시험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FAT 1급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옮겨놓은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이고 개념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여기다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의를 해보면은 한 10시간 강의하면은 10차시 50분 수업으로 따졌을 때 한 50분짜리 수업 한 10번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면은 이틀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쯤이면은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문제풀이는 또 뒤에서 할 겁니다. 문제풀이는.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상품이나 이런 뭘 살 때 이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보셨을 거고. 세금 포함입니까?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세금 포함이라고 한 그 세금,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인식하셨어요? 바로 상품을 살 때 인식하셨죠? 그래서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과세하는 방법은 이 가치 증가분을 딱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 증가분을 어떤 방식으로 따지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뺀 것을 가치 증가분의 세금으로 봐요. 자, 부가가치는 원래 가치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 어떻게 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자, 옷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남성 정장 10만 원짜리를 샀어요. 공장에서. 그러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부담합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 도소매하는 우리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소비자한테 팔 거란 말이죠.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팔 때 10만 원에 파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럼 본전이잖아요. 남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에서 뛰어올 때는 그냥 옷을 박스에 담아왔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매장에 가져가지고 다리미로 다리고 또 뭡니까? 이거 상품을 인도하려면 이제 이런 쇼핑백도 만들고 또 이 점포를 얻어서 유지하니까 그런 유지비도 들어가고 판매원을 고용하니까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옷 10만 원짜리 사다가 10만 원에 팔 사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비용을 판매 관리비를 다 감안해 가지고 자기가 매가를 결정하는 거죠. 매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결정했냐면은 2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20만 원에. 그래서 부가세 2만 원. 그러면 소비자는 22만 원에 샀네요. 22만 원에. 자, 그러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를 납부할 신고하거나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유통 단계에서 기업이 이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리 회사, 요 회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여기 10,000원을 뭐라고 보냐면 이게 부가세거든요. 이것을 매입 부가세라고 그래요. 매입세. 요 20,000원은 뭐가 되냐면은 매출세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세액. 그러면 우리 회사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회사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이 얼마냐면은 매출세액이 20,000원이죠? 매입세액은 10,000원이죠? 10,000원만 납부해요. 납부세액. 자, 그러면 납부세액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정의에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어요. 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 자, 우리가 가치를 얼마를 증가시켰냐면 매입할 때 이걸 10만 원에 매입한 겁니다. 10만 원. 매입 원가가 10만 원이에요. 이걸 20만 원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만큼 가치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 상품에다가. 그러면 10만 원에 부가세가 10%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예, 10,000원 납부했죠. 소비자한테 2만 원 받고 공장에다가 10,000원 주고 그러면 우리 10,000원 남잖아요. 우리 회사가. 그 10,000원을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원리예요. 매출한 세액에는 우리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세금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근데 이 2만 원 세금이 20만 원이 우리가 다 부가가치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10만 원의 부가가치는 공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예요. 우리가 10만 원을 더 부가가치를 거기다 더 더해가지고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매출세액에서 이거 소비자한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 10,000원을 우리가 매입할 때 세금을 줍니다. 그럼 남은 돈 10,000원 있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뭐예요? 따지고 보니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소비세라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라는 거는요. 면세에 열거된 것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소비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비세가 일반 소비세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 소비세라고 그래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특별한 거에만 특별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전에 개별 소비세를 과세하고 또 한 번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승용차 같은 거 1000cc 이하짜리 말고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를 사면은요 개별 소비세 붙고 부가가치세 또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승용차에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겠다. 뭐 연말에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막 광고를 합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특별히 이번 기간에 정부에서 그걸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물차에는 부가가치세만 붙는데 승용차에는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두 가지 세금을 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석 같은 거, 그다음에 양주 이런 거 다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자, 일반 소비세라는 거. 두 번째, 전단계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아까 20만 원에 팔았다고 그랬죠? 그럼 20만 원의 세율 10%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2만 원이었어요. 거기에서 빼기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매입세액. 아까 공장에서 10만 원에 사올 때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부가세 만 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예, 2만 원에서 만 원을 빼가지고 공제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했죠. 납부했죠. 예,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 번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세금에는요 크게 부담자, 담세자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하는데, 담세자가 직접 납부하면 직접세, 자동차세 같은 것이 직접세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에서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냅니다. 세금을 납부하라고. 그게 직접세예요. 근데 아마 우리들은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수없이 부담을 했지만 내가 부가가치세 내겠다 하고 세무서에 간 일이 없어요. 시에다가 간 일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접세는 부담은 했는데 납부한 적이 없네. 그게 간접세예요. 왜 그러느냐? 납세 의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소비자의 돈으로 내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담세자는 누구예요?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예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생산자도 부담한 게 없고 중간에 도매상도 부담한 게 없고요. 소매상도 부담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소비자가 다 부담한 거예요. 마지막 소비자가 자, 생산자의 부가가치 또 도매상의 부가가치 그다음에 소매상의 부가가치를 다 떠안게 되죠. 마지막 소비자가. 그 마지막 소비 공급가의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나누어서 내요. 공장에서는 자기 공장에 해당되는 것만 내고 도매상은 도매상에 해당되는 것만 내고 그 다음에 소매상은 소매상에 해당되는 것만 내는데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자기의 고객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게 간접세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했을 때 아까 그 세금이 과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비하지 않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소비한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는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포드 자동차를 만약에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산다. 그러면 그 포드 자동차의 부가가치세는 한국 사람이 소비했죠? 아니면 한국의 기업이 소비했죠?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드 자동차를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가세를 누가 과세를 하냐면은 그 수입할 때 통관을 어디서 해요? 세관에서 하죠. 세관장이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부가가치세. 국내 생산품하고 똑같이 부가가치세는 10%. 10%. 그런데 자, 포드 자동차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관세가
20%가 붙었어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죠. 그 세금 포함한 것이 과세 표준이 돼서 1억 2천만 원의 10% 1,2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 포드 자동차가 승용차여 가지고 국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일반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개별 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다. 그러면 또 개별 소비세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개별 소비세 세율이 먼저 붙고 아까 관세가 붙듯이 더 붙은 그것이 금액이 더 커지겠죠.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거를 말한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는요 세율이 없어요. 0%. 상품을 팔았어요. 외국에 팔았어요. 부가세 0원이 됩니다. 0%를 적용합니다. 수입한 재화에는요 국내하고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요. 국내하고 동일하게 수입한 경우는. 그래서 수출한 재화에 대해서 왜 부가세를 0% 세율을 0% 0원으로 하느냐? 그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우리는 채택하기 때문이다.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5가지 있는데 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개념적인 거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부가가치세 좀 구체적인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